안녕하세요. 국립암센터 김수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모가드의 업데이트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모가드 질환의 계략적인 전반적인 내용은 제가 예전에 과거에 올려드린 영상에 보면 이게 다발성 경화증, 시신경 척수염하고 비슷한 임상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시신경염, 척수염, 뇌관 이런 병변으로 분명히 다른 독립된 질환이고 각각의 치료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질환들을 이제 명확하게 진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고요. 이후로 저희가 이제 이 모가드 관련해서 계속 연구들이 나오면서 2023년에 이 모가드 진단 기준이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그 모가드 진단 기준을 지금 현재 임상에서 적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가드 관련 치료는 아직 승인된 약은 없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과거에 우리 연구들에서 어떤 게 효과가 있더라 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요즘 새롭게 이제 임상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임상 결과들이 나중에 발표가 되면 아마 모가드에서도 승인된 약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가드 임상 양상에 대해서 작년에 호주에서 지금까지 발표됐던 많은 논문들을 쭉 같이 이렇게 살펴보면서 31개의 나라의 4,699명의 모가드 환자를 이렇게 살펴봐서 임상 양상, 재발성 경과, 그다음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 보시면은 이제 그 모가드는 어, 예전에는 이제 한 성인에서는 절반 정도는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고, 소아는 그거보다 재발률이 좀 더 낮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연구에서 보면 좀 더 길게 추적을 했더니 5년 이상 추적을 하면 72%까지 환자들이 재발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연구들이 조금 추적 기간이 2, 3년 정도로 짧았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재발하는 환자 숫자가 상대적으로 좀 낮았고, 확실히 더 길게 추적하니까 분명히 좀 더 재발한 환자군이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흔하게 이제 첫 발병 시 가장 흔한 임상 양상은 시신경염입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이거는 전체 코호트는 그런데 소아에서는 이 아뎀이라고 하는 뇌에 좀 광범위한 병변, 뭐 열 동반하고 두통도 생길 수 있고, 약간 뭐 의식 변화도 생길 수 있고, 그러면서 뇌에 다발성으로 광범위한 큰 병변들이 생기는 이런 특징을 갖는 아뎀이라고 하고요. 소아에서는 이런 아뎀 양상으로 발현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현하는 임상 양상이 어떤지를 성인과 소아로 나눠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는 아뎀이 가장 흔하고 성인은 시신경염이 가장 흔한데, 흥미로운 거는 원래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소아는 좀 확실히 성인보다는 재발성 경과가 낮다라고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2년까지는 확실히 좀 소아가 좀 낮아 보이긴 하는데요. 5년 이상 추적을 하면 성인과 소아의 재발성 경과 비율이 거의 비슷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70% 초반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소아에서도 좀 더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발현했을 때 말고 전체 질환을 쭉 추적했을 때 어떤 양상이 가장 흔한가를 봤더니 성인은 재발성 시신경염이 가장 흔합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눈에만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시신경염이 생기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그다음 소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발성으로 아뎀, 그러니까 한 번의 아뎀이 생기는 경우가 가장 흔한 양상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소아도 시신경염이 단발성, 그다음에 성인 경우도 단발성 시신경염이 이제 가장 흔한 이런 양상으로 질환 경과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가드 환자의 이제 임상 경과를 좀 지켜봤더니, 우리 이제 환자분의 신경학적 장애 정도를 보통 EDSS라는 점수로 매기는데, 이 빨강색은 이제 재발을 했을 때 가장 안 좋을 때, 그다음에 이 파랑색은 이후에 이제 환자 마지막 추적 관찰했을 때 좀 안정된 상태를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여기 보시면 전체 코호트에서도 보면 재발 당시에는 이렇게 좀 EDS 4점 정도로 좀 점수가 높지만, 스테로이드 치료하고 재발 방지 치료하면서 환자가 마지막 추적 관찰을 했을 때는 이렇게 신경학적 장애가 많이 회복이 되는 걸 보여주고 있고, 이게 이제 성인과 소아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성인이 조금 더 신경학적 장애가 좀 더 남을 위험이 있고요. 소아는 일단 단발성, 그러니까 재발을 하지 않는 환자분들이 조금 더 비율이 높기도 하고 회복도 잘 되고요.
그다음에 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력도 마찬가지로 성인에 비해서는 이제 소아가 좀 더 경과가 양호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 미디안 값은 중앙값이라고 하는데, 미디안 값은 이렇지만 환자마다 일부 환자는 조금 더 장애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모가드는 일반적으로 재발을 해도 스테로이드 치료하면 비교적 좀 잘 회복이 되는 편이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런 재발이 반복되게 되면은 결국은 일정 부분 어느 정도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모가드의 치료는 이제 재발을 했을 당시에는 이제 고용량 스테로이드, 그다음에 안드름의 혈장 교환술까지 하면서, 이러한 급성기 치료는 재발의 그 신경학적 손상을 최소화시키고 회복시키고 급성 염증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하면, 이제 저희 이제 계속 장기적인 치료는 결국 이런 재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치료가 되겠고요. 이런 치료들이 현재 경험적으로 이렇게 스테로이드, 그다음에 뭐 리투시막 같은 B셀 소실시키느냐, 그다음에 아자스디오프린, 마이코페놀레이트, 그다음에 면역글로불린 뭐 이런 약제들이 있고요. 그런 약제들은 지금 아직까지는 승인된 약제들은 아니고, 대부분 이제 시신경 척수염에서 경험적으로 사용했던 약들을 지금 모가드에 적용시켜서 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 이제 각 나라별로 이제 사용 빈도를 이렇게 봤더니, 일단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급성기에 스테로이드 주사제 쓰고 나서 스테로이드 끊고 주사제를 끊고 나서 이제 먹는 약으로 바꾸게 되는데, 이 먹는 약 바꿔서 유지하는 일정 기간 유지를 보통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모가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스테로이드의 의존성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너무 빨리 끊어버리면 환자분이 그걸로 인해서 재발을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모가드는 이 경구 스테로이드 제제를 조금 수개월에 걸쳐서 낮은 용량으로 좀 유지해서 천천히 끊도록 그렇게 하는 걸 권장을 하고 있고요. 정해진 건 아니지만 보통 낮은 용량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경구 약제로 20에서 30ml 정도를 한 3개월 이상에 걸쳐 서서히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다음 재발을 막는 데 중요하다고 알 수 있을 거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단발성 경구 환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무조건 재발 방지 치료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잘 지낼 수도 있으니까 보통은 신경학적 증상이 잘 회복이 되면 기다려 봅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이 재발을 하면 이제 재발 방지 치료에 적응증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약제들 중에 보통 이제 아자스디오프린, 마이코페놀레이트가 워낙 오래된 약이고 약값도 저렴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많이 쓰고요. 근데 문제는 이 약제들이 안 듣고 계속 재발하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면역글로불린도 쓰고, 그다음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토실리즈맙이라고 하는 인터루킨 6 수용체 차단하는 약들이 이런 경구 약제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다발성 경화증 치료 약제는 모가드에서 효과가 없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치료하지 않는 환자, 그러니까 단발성 경과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지켜보는 환자분들도 상당히 됩니다. 2023년에 이런 모가드에 관련해서 이제 진단 기준이 발표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모가드 진단 기준이 상당히 조금 살짝 복잡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키는 사실 모그 항체 검사 양성이지만, 일단 이 모그 항체 검사를 모든 환자한테 검사하라고 권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모가드의 특징적인 임상 양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하라라고 되어 있고, 다른 다발성 경화증이나 시신경 척수염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그것들에 대한 먼저 감별 진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그 항체 검사 자체의 질환 특이도가 그렇게 시신경 척수염처럼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즉 첫 번째 A에 해당되는 핵심 임상 탈수초 사건, 그러니까 시신경염, 척수염, 급성 파종 뇌척수염, 이게 아뎀이고요. 그다음에 뇌의 일부, 그다음에 이런 뇌관이나 손의 이런 증상을 동반해서 악읍성으로 생기는, 우리가 악읍성이라고 하면은 뭐 수시간에서 하루 이틀에 걸쳐서 어떤 신경학적 증상이 생기면서 이런 병변이 보이고 염증이 의심되는, 그 다음에 일부 환자에서는 이렇게 특징적으로 발작을 하면서 경련이라고 이제 저희 정관증을 보이면서 이런 대뇌의 피지를 따라서 이렇게 병변이 보이는 이런 특징적인 양상들이
보일 때 이 모그 항체 검사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모그 항체 검사를 하고, 예를 들어 뭐 다발성 용화증이 의심된다든지, 아니면 뭐 종양이 의심된다든지, 아니면 감염이 의심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모그 항체 검사를 뭐 검사를 권하지도 않고, 만약에 양성이 나왔을 때 로우 타이터, 그러니까 즉 약 양성이 나오면 다른 질환의 가능성이 높으면 모가드 진단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결국 두 번째 조건이거든요.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두 번째 조건이 이제 모그 IgG 검사 양성인데, 검사 방법은 이제 골드 스탠다드가 셀 베이스드 어세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를 기반으로 하는 거고, 세포에 이제 이 모그가 항체가 결합하는 그 모그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면에 발현하게 한 다음에 이제 결합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를 보는 거고, 검체는 표준이 혈액입니다. 말초 혈액이고, 혈액에서 안 나오는데 모가드가 많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뇌척수액도 하라고는 되어 있는데, 혈청에서 음성인데 뇌척수액만 양성인 경우는 진단을 할 때 좀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모가드에 맞는 보조 특징이 필요하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1번이 이제 명확한 양성, 그러니까 타이터가 높은 거예요. 높은 양성이고, 이런 핵심 임상 탈수 조건이 있는 환자에서 높은 타이터 양성이면 그대로 바로 모가드 진단이 됩니다. 근데 이런 핵심 임상 탈수 사건이 의심되는 게 있는데, 모그 항체가 약한 양성이다, 또는 여과를 몰라요. 그냥 음성 유무만 알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추가로 이 모가드의 보조적인 특징이 꼭 한 개 이상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 지금 모그 항체 검사는 두 가지예요. 근데 저희 기관은 저희는 저희 실험실 자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험 자체 검사에서 밸리데이션을 해서 저희는 이 항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명확한 양성이라고 이제 명명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논문을 발표해서 이 진단 크라이테리아 기준에도 들어가 있어요. 안센터 검사는 2 이상이면 명확한 양성이기 때문에 핵심 증상만 있으면 이제 모가드 진단이 가능하고, 2 포지티브가 아닌, 그러니까 1 포지티브 정도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추가 보조 특징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국내 대부분의 병원에서 수탁 검사는 이원이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원에서는 이제 MFIR에서 수치를 이제 보여주는데, 여기서 보고하기로는 수치를 3.65 이상을 양성이라고 보고를 해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이쪽에서 다른 대조군하고 비교했을 때 3.65 이상을 양성이라고 한 거였지만, 실제 이 크라이테리아에 맞춰서 이 명확한 양성에 대해 해당되는 수치는 아직 보고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65를 기준으로 명확한 양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국립암센터에 내원한 환자들을 이렇게 봤더니, 저희가 이제 10 이상이면, MFR 10 이상이면 저희 기관에서 했을 때 항체 2 포지티브 이상하고 거의 대부분 일치를 하고요. 10 이하인 경우에는 한 3분의 1 환자는 모가드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이원에서 검사를 이제 대부분 해주시기 때문에, 거기서 수치를 얼마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10 이하인 경우에는 이건 저희가 이제 아직 뭐 보고하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저희 경험으로 있을 때는 이원 검사로는 추가적인 보조 특징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명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게 부합을 하면 진단이 가능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가능한 위 진단을, 모가드로 잘못 진단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진단 크라이테리아, 이런 특징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현재 하고 있는 이 현재 검사 현황을 이해를 한 다음에 적용시키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추가적인 보조의 모가드 특징이 뭐가 있냐, 임상적인 MRI 특징이 뭐가 있냐, 사실 이 부분은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이 다 자세히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거는 임상의 선생님들이 이제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개략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시신경련 같은 경우는 양쪽의 시신경련 증상이 보였던 경우, 그다음에 MRI상으로 이제 50% 이상 긴 병변, 시신경 주위에 이렇게 조형 증강이 지저분하게 되는 것들, 그다음에 시신경 유두 부종이 좀 특징적이고요. 그다음에 척수염 같은 경우는 한 약 70% 정도가 모가드 환자에서는 길이가 길어요. 시신경 척수염의 굉장히 특징이죠. 근데 이제 모가드도 이래요. 그리고 다발성 용화증은 분명히 좀 달라요. 다발성 용화증은 길이가 짧은 척수염이거든요.
그리고 뭐 중심부 척수병변, 그다음에 그 특히 이제 모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척수의 맨 끝에 원추라고 하는 고리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그 허리 초반에 이제 신경 다발들이 이렇게 수염처럼 뻗어지는 그런 공간인데 거기에 이제 병변들이 조금 잘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뇌관 증후군에는 이제 이런 MRI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일반인 분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쨌든 이런 특징을 예를 들어 환자가 척수염이다. 그러면 모그 항체가 약양성이다. 그러면 다른데 병변이 없고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모가드 의심될 때 길이가 긴 척수염이 맞다. 그러면은 이제 모가드 진단이 가능하죠. 이런 특징이 근데 하나도 없다. 척수염인데도 짧고 뭐 이런 두 가지 2, 3번 길이에 해당되는 게 없고 모그 항체 수치는 뭐 4다. 뭐 이렇게 되면 아직은 모가드 진단이 안 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에 같은 얘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 모가드 진단 기준이 발표하고 나서 아마도 다른 나라에서도 뭐 이런 모가드 위 진단, 가짜 진단, 잘못 진단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아까 그 진단 기준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냐, 모구 항체 검사를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언제 어떻게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서 한번 쭉 설명한 논문이 발표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과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임상적 특징이 일치하는 환자라는데 검사를 해야 되고 다른 대퇴 진단이 높은 경우에는 검사 권장하지 않습니다. 임상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추가 검사 등을 다 고려를 해서 다른 질환 가능성을 배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검사 시기는 사실은 스테로이드 쓰기 전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급성기 저희가 스테로이드 쓰기 전이.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항체 역가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모가드가 아주 의심이 되는데 항체 역가가 좀 낮거나 음성인 경우에는 3에서 6개월 후 또는 이제 환자가 재발했을 때 다시 재검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검사 방법은 이제 라이브셀 베이스드 어세이를 하는 게 가장 표준 검사입니다. 이게 아닌 다른 검사는 위음성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양성 결과 해석은 진단 확정 전에 임상적으로 모가드랑 일치하는지 확인을 꼭 해야 되고, 항체 역과는 높은 역과, 저희 기관에서는 2 포지티브였고 이원 검사는 10 이상은 질병 특이도가 높아요. 이거는 모가드 진단이 가능한데 그 이하의 낮은 역과는 저희가 이제 진단을 할 때 모가드 임상 양성에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질환 가능성 계속 배제해야 된다. 이 얘기를 결국 같은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가드 재발 방지 면역 억제 치료는 일단 아직까지도 승인된 약은 없어요. 이제 승인된 약은 없는데 일단 컨센서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치료에 대한 기준은 일단은 환자분들이 분명히 재발하지 않은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첫 번째 발병하고 나서 환자가 이제 잘 회복되고 그러면 바로 재발 방지 면역 억제 치료를 권고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첫 번째 발병 시 너무 좀 발병 증상이 심했거나 아니면 그로 인한 후유 증상이 남았을 때는 아무래도 재발했을 때 이런 것들이 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첫 발병 시에도 면역 억제 치료를 시작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항상 이제 개개인별로 결정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면역 억제 치료가 이제 여러 가지 나의 기해 감염의 위험성도 높이고, 그다음에 경제적 부담, 다른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어떤 치료를 함으로써 그 치료에 대한 부담이나 위험보다 내가 재발 방지를 하는 이익이 더 클 때 저희가 보통 치료를 권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이제 한 번만 발병한 경우, 이런 경우는 재발 방지 치료를 바로 처음부터 시작하진 않고요. 특히 소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소아는 조금 더 낮은 경향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가드는 스테로이드에 정말 잘 반응을 하는데 이 스테로이드를 경구제로 바꿔서 중단을 천천히 이제 주사제에서 경구제로 바꿔서 끊게 될 때 갑자기 끊으면 재발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낮은 용량의 스테로이드 한 20에서 30 정도 미리 정도를 이제 복용하는 것들 천천히 이렇게 줄여 나가면서 3개월 이상에 걸쳐서 중단을 합니다.
스테로이드 근데 장기 사용하면은 이제 막 혈당도 증가되고 골다공증 위험도 크고 위장관 불편감도 있고 결국 또 오래 사용하면은 2차적인 쿠신 증후군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장기 사용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모가드에서 이제 재발을 막기 위한 이제 치료제는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이뮤란, 셀셉트, 그러니까 마이코베놀레이트, 리투시맙, 면역글로불린, 토칠리주맙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사실 재발 방지 효과 요거는 이제 저희 개인적인 생각도 좀 있고 최근에 나오는 논문들도 있고 뭐 저희 기관 내 이제 분명히 전문가들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좀 있는 부분인데 일단 토실리즈밥이라고 하는 인터루킨 6 리셉터 차단하는 약물. 그러니까 원래 류마티스에서 많이 썼어요. 근데 이게 시신경 척수암에서도 일부 효과가 있었고 모가드에서 특히 잘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가드에서 이제 다른 약제 다 실패한 환자들이 토실리즈마브를 사용하고 난 더 재발이 없는 경우들이 저희가 꽤 많이 경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역 글로불린도 굉장히 효과가 좋다. 그래서 토실리즈마브 보다 저희는 이제 이 면역글로불린보다 약간 좀 좋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면역글로불린도 거의 토실리즈만큼 효과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연구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리투시맙은 시신경 척수염에서는 굉장히 재발 방지율이 높거든요. 70% 이상이고. 그런데 이제 모가드에서는 리투시맙을 써도 한 절반의 환자는 비세포가 다 소실돼도 재발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환자들이 이런 약제들이 많이 페일했을 때 리투시맙보다는 토실리즈맙을 먼저 선호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처음에 이제 보통 경구 약제로 셀셉트나 이뮤란을 먼저 써요. 그래서 보통 이제 대부분 시작이 마이코베놀레이트나 이뮤란 이런 걸 먼저 시작하기도 하고 환자가 뭐 소화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이제 면역 억제 치료에 대한 굉장히 걱정, 기회감염 부담이 많으신 분들은 면역 글로불린을 씁니다. 근데 사실 이게 면역 글로불린도 재발 방지 효과를 높이려고 하면 키로당 1g 이거든요. 근데 키로당 1g까지 맞으려면 하루 종일 병원에 있어야 돼요. 거의 한 8시간을 주사실에서 있어야 되고 비용이 엄청납니다. 이게 면역글로불린이 좀 최근에 많이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0.4를 보통 저희가 주고 그게 약 1200만 원 정도 연간 1200만 원 정도 하는데 1g까지 쓰면은 거의 3000만 원 정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도 그렇고 비용 문제도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이뮤랄 세셉트 쓰다가 재발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면역글로불린이나 토실리즈마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사실 아자시오프린은 워낙 약가가 저렴해서 심평원에서 따로 얘기를 하지 않아서 이게 뭐 급여 적용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급여 처방을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저렴하죠. 그다음에 마이코베놀레이트가 다행히 작년 10월부터 급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간 90에서 180만 원 정도 되고요. 이런 부분이고 나머지 약제는 다 100% 본인 부담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지금 모가드가 아직 산정 특례가 안 돼요. 이게 모가드가 지금 진단 코드가 우리나라에 그 진단 코드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학회에서 현재 지금 이거 진단 코드 등록을 하려고 그걸 해야 이제 산정 특례가 이제 순서대로 가거든요. 현재 일부 병원에서 극희귀 질환이라는 코드를 넣어가지고 산정 특례를 혜택을 받게 해주신다고 하는데 그거는 일부 병원만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거는 사실 표준 방법이 아니어서 일단 학회에서 최대한 저희가 모가드 환자를 빨리 산정 특례를 적용하는 방법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작년 10월부터 마이코베놀레이트 보건복지부 고시가 이제 바뀌었는데요. 한 가지 추가는 시신경 척수염도 돼요. 이게 정말 좀 다양한 일이고, 그래서 시신경 척수염 환자분들 중에 이제 마이코베놀을 쓰시는 분들은 급여로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 시신경 척수염은 산정특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 10%만 되면 되니까 경제적인 거가 훨씬 부담이 좀 덜 하시겠죠. 근데 사실 근본적인 거는 저희가 제일 가장 노력하고 있는 건 맙테라를 1차 사용을 급여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학회에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을 그렇고요. 그다음에 마이코베놀레이트가 이제 모가드 환자에서도 스테로이드 치료 중 재발이 있거나 부작용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 이렇게 보험은 적용이 되는 것으로 고시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보통 1차로 이런 약제를 먼저 선택을 해보고 혹시 여기서 재발하는 경우에 이제 다른 아까 말씀드린 뭐 면역글로불린, 토실리즈마 이런 약제로 전환하는 걸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가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글로벌하게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게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약제는 사트랄리즈맙은 이제 인터루킨 6 수용체를 인터루킨 6 수용체를 차단하는 약인데 토실리즈맙하고 기전이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제 토실리즈맙보다 약 체내에서 약이 이제 오래 남아있도록 해서 약효를 좀 더 포텐시를, 그러니까 약효를 더 높인 그런 약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모가드가 토실리즈맙 효과가 굉장히 좋으니까 이 사트랄리즈맙도 기대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사트랄리즈맙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신경 척수염에서 지금 승인돼서 사용된 약제예요. 그래서 이미 뭐 안전성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알려져 크게 컨선이 크게 걱정이 없고, 그다음에 시신경 척수염 환자분들도 이거를 임상을 참여하셨던 분들이 이제 승인되면서 계속 이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뭐그 회사 지원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혹시 만약에 적응증이 되는 환자분들이 있다면 이 임상에 하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은 사실 곧 이런 3상만 나오면 승인이 될 약들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남들보다 더 먼저 무료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근데 대신 이제 위약군이 있어요. 그래서 위약군이 혹시 이제 배정이 되게 된다면 뭐 재발을 경험을 해야 사트랄리즈맙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재발을 더 경험할 위험성이 있긴 하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이전에 다른 표적 치료를 먼저 했다. 그러니까 토실리즈맙이나 리투시맙 이런 걸 먼저 했다 이러면은 이런 사트랄리즈맙 스터디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 후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잘롤리시주맙이라고 하는 이게 지금 중증 근무력 중에서 이미 승인돼 사용되는 약제예요. 이 약제의 기전은 이제 그 항체가 재사용되는 거를 최대한 막아서 항체 수치를 낮추는 거고, 시신경 척수염에서 모가드에서 그 면역글로불린 효과가 결국은 이제 이런 모그 항체를 중화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을 생각을 해서 거기서 차관을 통해서 이 MG에서 중증을 쓰고 있는 로잘롱시주맙도 모가드에서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계획하에 지금 시행되는 국제다기관 연구고요. 이중 맹검 연구입니다. 이거는 성인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제는 현재 국립암센터에서도 임상을 하고 있고요. 국내의 다른 메이저 기관들에서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혹시 적응증이 된다고 하면은 환자분들이 분명히 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위약군이 있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다 이미 다른 질환 승인된 약제들은 안전성 문제는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커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임상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 제가 말씀드리는 슬라이드고, 이후에 저희가 또 다른 다발성 영아증 이제 곧 새로운 약제가 하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조만간 영상을 하나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